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위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봇 메디컬, 티커 MBOT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MBOT의 최근 공시자료, 관련 뉴스, 그리고 시장 분석가들의 리포트들입니다. 보통 수술 로봇 하면 되게 거대하고 비싸고 수술실 하나를 그냥 통째로 차지하는 그런 장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MBOT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작고 일회용이고 어떤 병원이든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이게 진짜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작년 9월 MBOT가 FDA 승인이라는 아주 큰 산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작은 기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술 로봇 시장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남을까요? 좋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 리버티라는 시스템이 기존의 것들하고는 확실히 달라야 하잖아요.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하는 건가요? 사실 이 시장에는 이미 한 번 실패한 강자가 있었어요. 바로 지멘스가 인수한 코린더스라는 회사의 코패스 GRX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의사의 방사선 피폭을 줄여주는 좋은 기술이었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지멘스 같은 거대 기업이 수천억을 투자했다가 실패한 시장에 이름도 생소한 작은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요? 지멘스가 놓친 뭔가를 MBOT가 정말로 찾아낸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지멘스가 실패한 이유는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비용과 복잡성 때문이었죠. 아, 비용이요? 네, 코패스 시스템은 초기 도입 비용만 6억에서 9억 원에 달하고 이걸 설치하려면 전용 수술실이랑 훈련된 인력이 따로 필요했어요. 어지간한 대형 병원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결국 지멘스는 이 사업에서 약 5천억 원에 가까운 자산 상각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은 좋았는데 너무 비싸고 거추장스러워서 시장이 그냥 외면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MBOT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리버티 시스템은 막대한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 없고 작고 간단해서 기존 수술실에 바로 통합할 수 있어요. 레딧에서 어떤 유저가 재미있는 비유를 했더라고요. 네네. 코패스가 거대한 세미 트럭이라면 리버티는 작고 빠른 컨버터블 같다고요. 하하, 비유는 재미있지만 병원은 재미로 장비를 사진 않잖아요? 작고 빠르다는 게 실제 수술 환경에서 항상 장점일까요? 안정성이나 기능 면에서 타협한 부분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수술을 이걸로 다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요. 혈관 중재 시술처럼 반복적이고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집중한 거죠. 여기서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 비즈니스 모델. 네, 지멘스는 비싼 트럭 한 대를 파는 일회성 장비 판매 모델이었지만 MBOT는 시술할 때마다 필요한 일회용 컨버터블, 즉 소모품을 계속 파는 반복 매출 모델을 채택했어요. 아, 그 유명한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이군요. 병원 입장에선 비싼 면도기 본체를 살 필요 없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면도날만 사서 쓰는 거니까 초기 부담이 확 줄어들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지멘스가 놓쳤던 혹은 시도하지 못했던 진짜 혁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확실히 영리하네요. 하지만 의사들이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을 바꾸려면 단순히 싸고 편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결국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임상 결과는 좀 어떤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2025년 4월에 발표된 XSPVI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요. 로봇을 이용한 혈관 내 목표 지점 도달 성공률이 100%, 그리고 기기와 관련된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00% 성공의 부작용 제로라 숫자는 정말 인상적인데 사실 의사들은 이런 마케팅 숫자보다는 익숙한 손의 감각을 더 믿지 않나요? 이 정도 데이터가 과연 그분들의 습관을 바꿀 만큼 강력할까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의사들이 이 기술을 간절히 원하게 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의료계의 오래된 고통, 방사선 피폭 문제입니다. 아, 맞아요. 혈관 시술하려면 엑스레이를 계속 봐야 하니까 의사들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현재 의사들은 방사선을 막기 위해 무게가 3kg에서 많게는 7kg에 달하는 납 앞치마를 입고 몇 시간씩 수술을 해요. 잠깐만요. 7kg이요?
쌀 한 포대 무게의 절반 이상을 몸에 두르고 몇 시간 동안 초정밀 작업을 하는 거네요. 와, 상상만 해도 허리랑 어깨가 그냥 부서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2020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의 88%가 허리나 목 같은 근골격계 통증을 겪고 있고요. 심지어 21%는 통증 때문에 일을 쉬어야 했던 경험까지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의사의 커리어를 단축시키는 심각한 직업병인 거죠. 와, 그러니까 MBOT가 해결하려는 진짜 문제가 수술의 정확성이나 효율성 이전에 의사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문제였다는 거네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인데요. 맞아요. 리버티 시스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원격 조작이 있어요. 의사가 방사선이 나오는 그 위험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서 로봇을 조종하게 해주는 거죠. 임상 결과 의사의 방사선 노출을 무적 92%나 줄여줬습니다. 92%요? 네, 이제 무거운 납 앞치마 없이 허리 통증 걱정 없이 시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존 코패스 시스템도 이걸 시도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싸고 복잡해서 그냥 그림의 떡이었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의료기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의사들에게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파는 거군요. 네, 기술의 가치는 사용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그 언맷 니드를 해결해 줄 때 폭발적으로 발현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뭐 완벽한 스토리 같은데 혁신적인 기술에 명확한 수요,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그런데 왜 주가는 아직 이 모양일까요? 이제 좀 냉정한 현실, 재무제표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돈은 제대로 벌고 있겠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매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요. 연구용이나 뭐 시범 판매로라도 조금은 있지 않나요? 공시자료상 의미 있는 매출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잠재력은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리스크인 현금 소진, 즉 캐시번이 심각해요. 2025년 3분기에만 순손실이 약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한 분기에 50억 원씩이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리스크, 주주 가치 희석, 즉 다일루션입니다. 회사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아, 어쩐지 주식수가 너무 많다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유통 주식수가 약 1,900만 주에서 6,700만 주로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이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가치가 계속 물에 희석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해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비용이 따르는 거죠. 다행히 최근 자금 조달에 성공해서 앞으로 1년 이상 버틸 현금은 확보했지만 이 희석의 악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이시죠? R&D 시설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요? 사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까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각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만약 중동의 분쟁이 격화되어서 핵심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거나 숙련된 R&D 인력들이 동원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4월로 예정된 본격적인 시장 출시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이벤트인데 외부 변수로 인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돈은 못 버는데 계속 까먹고 있고 그걸 주주들의 돈으로 메꾸고 있으며 심지어 회사의 핵심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약고 근처에 있다는 거네요. 와, 갑자기 머리가 차가워지는데요. 네, 이게 바로 MBOT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FDA 승인이라는 가장 큰 허들은 넘었어요. 이제 약속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인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뭔가요? 이제부터는 실행의 영역이죠. 회사의 상업화 로드맵을 보면 이미 2025년 4분기부터 제한적 시장 출시, LMR을 시작했어요. 일부러 시술 건수가 많은 소수의 병원을 골라서 제품을 먼저 공급하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테스트 마케팅 같은 거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첫 고객이 누구냐일 텐데요. 맞습니다. 첫 도입병원이 바로 미국 내 최고 수준의 학술 의료센터인 에모리 대학병원입니다. 오, 에모리요. 그건 정말 의미가 크네요. 그냥 아무 병원이 아니라 업계를 선도하는 명문 병원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아주 긍정적인 출발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음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올해 4월 2026년 2분기에 열리는 중재방사선학회 SIR에서 본격적인 시장 출시, 즉 FMR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MBOT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학회에 모인 수많은 의사들과 병원 관계자들 앞에서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리군요. 여기서 실제 계약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갈리겠네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의 시각도 이걸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 강력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8.75달러에서 12달러까지 높게 잡고 있는데 이건 상업화가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 기술이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가에서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팔 수 있는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의사들이 겪는 실제적인 고통을 해결해주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지만 아직 매출은 전혀 없고 막대한 재무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짊어진 작은 기업. 이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지금 MBOT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즉 불 케이스는 시장 선점 효과와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수십억 달러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그림이죠. 반면 베어 케이스는 시장의 채택이 생각보다 더디거나 보험 등재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혹은 정신 차린 지멘스 같은 거대 경쟁사가 반격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주주가치 희석이 더해지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기술 자체는 분명 매력적이에요. 매일 7kg짜리 나봇을 입고 고통받는 의사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테고요. 하지만 의사들은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을 쉽게 바꾸지 않고 병원 행정가들은 결국 비용과 수익을 따지기 마련이죠. 바로 그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이 투자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7kg짜리 나봇을 입고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그 의사라면 어떨까요?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가 만든 새로운 기술이 주는 해방감에 대한 약속만으로 보수적인 동료 의사들과 깐깐한 병원 행정부를 모두 설득하고 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MBOT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